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일부 한국당 의원들에서 시작이 된 5.18 망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역사학자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졸업생 없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입니다. 희생 학생의 아버지 한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모독 관련 자체 조사 결과 행사 발제 내용은 허위 주장이고 의원들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해 관련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9.42%가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14년 참사 당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생 가운데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250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유가족들이 명예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담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생태탕을 팔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유명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여행사 사무실이 외국에 있어 고객들이 금전 손실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발 5.18 관련 망언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만원 씨 주장에 북한군에 지목된 시민들은 치가 떨리고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만원 씨는 북한군임을 가려내는 비법이 있다면서 시민군에게 광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운 시민군 59살 양기남 씨. 양 씨는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군 광수 36호 최룡해로 지목됐습니다. 말도 안 하는 것을 물어봤었고 저보고 광대뼈가 왜 튀어나왔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이. 양 씨는 20살 때 무고한 시민이 계엄군의 총칼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총을 들었을 뿐 북한에는 가본 적도 없는 토박이 광주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만원 씨는 여전히 수많은 광수를 만들어내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대거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 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 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군함이들이다. 이에 따라 2년 전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대도하기 시작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처럼 검증되고 평가받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즉각 강력히 수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공조 틀이 마련되면서 역사 왜곡 세력 단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에 주최한 이 국회 공청회에서 다시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훈 투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등 유튜브 영상 64개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들어가야 한다면서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주소에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함께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도 자체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파문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여야 4당 입장이 강경해 보이네요. 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문제가 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여야 4당은 근본적으로 이들 의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했다고 보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당에는 이들 의원을 자체 출당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토론회 등 행사에서 한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안팎으로 거세지면서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5.18 공청회의 발제 내용은 물론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당 윤리위는 내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이번 건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가능한 내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선에 나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의원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한국당 당권 주자들 결정이 됐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한국당 당대표 선거는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구체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된 5.18의 의미에 걸맞게 당이 대처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5.18의 의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 뜻에 맞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 오해를 일으키고 5.18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부분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광주에 내려가서 최고위를, 다시 말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태를 불거지게 한 한국당 의원들, 당사자들도 입장을 내고 있죠? 네,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김순례 의원이 그들인데요. 김진태 의원은 오늘 광주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고 당이 윤리위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당원이 아닌 윤리위원이 자신을 심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행사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지만 자신은 북한군 침투설을 검증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유공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신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순례 의원 역시 사과를 했지만 자신은 허위 유공자들을 가려내 진짜 유공자들을 더 예우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뒤늦게 열렸습니다. 졸업생 없는 졸업식장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당 가득 의자가 놓여 있지만 졸업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표와 꽃다발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졸업생 없는 졸업식. 남은 자리는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명예 졸업장을 받은 세월호 참사 희생 단원고 학생은 250명. 2학년 1반입니다. 고혜인, 김수경, 김수진. 대답할 리 없는 아들, 딸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자 강당엔 어느새 흐느낌이 번져갑니다. 오늘은 정말 울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 위해서 부모도 보이겠다고, 아들 위해서 엄마 씩씩하게 해놓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학교를 무사히 마쳤다는 해방감도, 무언가를 이뤘다는 성취감도 없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줄 자식도, 축하해라고 말을 건넬 친구도 없다는 통한만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은 기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교육감님 너무 서운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실 존치도 못했고요. 하겠습니다. 아이들 대접 처리도 부모 동의도 없이 했고 너무 서운해요.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남은 학생들이 졸업한 건 지난 2016년. 수습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졸업장 줄 낯이 없다며 미뤘던 명예 졸업식이 3년 만에 뒤늦게 열렸습니다. 저희들은 아프지만 이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안전과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고 생때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에 삐뚤어진 비아냥과 오해로 가슴 찢어졌던 유가족들. 졸업식을 끝으로 학생들의 희생이 남의 일처럼 잊히지 않을까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년 후배 법관 앞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사법농단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3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있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먼저 제외하고 컴퓨터로 사건을 무작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5부의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6기인 박남천 부장판사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파견 근무를 한 적 없이 22년 동안 오로지 재판만 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다음 달쯤 향후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사법부수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면서 이번 일이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관계 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오늘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행위라며 그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호인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고 지지자 수십 명이 김 전 수사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삼성 측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시신을 빼돌리는 데 개입한 전직 경찰 간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으로부터 장례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받지 않았고 시신 탈취 과정은 대부분 B씨가 서울을 오가며 직접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A씨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숨지자 삼성이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우 김병욱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지상 주차장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선배와 술을 먹고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스스로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고객 여행비를 챙기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먼저 차유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차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온 김모 씨는 출발 전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여행사 대표가 이틀 전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숙소와 항공권 모두 예약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여행사를 구해 다녀오긴 했지만 이미 낸 돈 300여만 원은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거짓말로 저한테는 다 했다고 하고 전혀 뭐 그 리조트나 뭐 이런 데도 뭐 거의 예약이 안 돼 있는 상태였죠. 황당했죠.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 다음 주 출국 예정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8인 가족 여행을 6박 8일로 예약했던 터라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 당해보는 사기에 좀 낙담하고 좀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문제의 여행사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문의가 오면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며 입소문도 꽤 난 상태였는데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예약이 된 건 맞으나 결제가 안 돼서 제가 현지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락이 없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의 적용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구제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국내 등록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비는 할부로 내고 예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여행사 대표의 잠적으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가 나간 뒤에 피해자가 더 나오면서 19명의 피해 액수가 무려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내일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 차유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 피해자 수도 늘었고 또 피해 규모도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들이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피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9명 정도 되고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리포트보다 이제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 개개인들 사정을 들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한 분은 출발하기 바로 이틀 전날 이 문자를 통보받고 진짜 벼락 맞은 것 같이 황당했다고 전했고요. 아, 벼락 맞은 것 같다. 네. 또 한 분은 이제 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대가족 8명이 6박 8일로 예약을 했었는데요. 네. 여행도 무산이 됐고 피해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에 육박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피해자들 단체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많은 분들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항공권 따로 예약해서 도착을 했는데 숙소 예약이 안 돼 있어서 매우 난감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예. 사기당한 사실을 아직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름시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내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뭐 모든 여행사가 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이런 여행사가 나온 거지만 뉴스 보면서 나도 예약을 했는데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사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내에 등록된 업체,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여행사도 현지의 업체인데요.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서 현지 업체를 이용하면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기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차 기자가 얘기했지만 법으로 좀 마련된 것도 없는 건가요? 네, 사실 국내법에서는 그나마 이제 국내 등록 여행사, 예. 국내 등록 여행사에 한정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내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내가 이용한 여행사가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여행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직접 여행사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종종 할인해준다면서 사전 현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행비는 반드시 분할 납부로 내야 하고 납부 계좌가 대표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일 경우 의심부터 네.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소나 항공권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지금 말씀하신 거 3가지만 요약하면 여행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 여행사인지 확인할 것, 그리고 계좌의 명의가 개인의 계좌이면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그리고 수시로 본인이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서울시 택시 요금이 16일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이 800원이 오르고 거리와 시간당 요금도 오르면서 당장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또 왜 그런지 박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말 오전 4시 이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 요금은 전날보다 800원 오른 3,800원입니다.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전보다 26.7% 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4km를 달리면 대략 5,000원이 나옵니다. 5,000원이면 인상 전 요금은 4,100원, 21.9%가 오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달려서 10,000원이 나왔다면 인상 전 8,600원보다 16.3%를 더 내야 하고, 2만 원을 내는 지점에선 12.9% 오른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바뀌는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요금 비교표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처럼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요금의 인상률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거리를 달릴 때는 기본 요금의 비중이 높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기본 요금보다는 거리당 요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m에 70원 정도인 거리당 요금은 이제 76원으로 7.6%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 인상률 26.7%와 차이가 크죠. 결국 기본 요금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어떤 때는 기본 요금을, 어떤 때는 거리당 요금을 더 인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 승차 거부가 많이 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상된 요금만큼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이제 공은 택시 업계로 넘어갔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 강사 구조 조정이 가시화되자 강사와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사제도 개선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오늘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수호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개설 과목 수가 줄어든 탓에 졸업 필수 과목조차 듣지 못해 졸업을 연기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면서 학습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에 맞춰 4월, 5월에 시간 강사 해고가 기승을 부릴 거라며 학생과 학부모, 강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말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학생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TMI 오늘은 강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강사를 살리자고 만든 법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법 어떤 법인가요? 네, 강사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죠. 강사법 논의의 시작은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논문 대필 등 학계 악습과 시간 강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유서로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시간 강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2011년 강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후 4차례 유예된 끝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간 강사의 한시적 교권지휘 부여,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화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할 것, 그리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 대우 보장보다는 강사 대량 해고 쪽으로 키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양 과목을 줄이거나 인터넷 강의를 늘려 강사 수리를 줄이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사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간 강사들도 정책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올해의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고가 토지와 저평가됐던 일부 토지 등의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표준 토지 50만 곳에 대한 가격 산정의 핵심은 현실 반영률을 높인 데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랐고 세종시로 인구 유출 영향을 받은 충남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토지 가격대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 방향은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였거나 저평가됐던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나 대형 업무용 건물 등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이른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이번에 20%가량 올랐습니다.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은 7%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료나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생산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밝혔습니다. KDI는 2월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생산 측면에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 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가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수는 국내 경기 부진 영향으로 11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이 인수불참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초쯤 계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측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노동자 3만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휴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면 구조조정 확대로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인수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인수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 모두 33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2.3%에서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17.4%에서 15.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 보장 분야에서는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정세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던 기존 단속과는 달리 위판 장구와 횟집, 식당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집중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만 명태 포획 금지는 우리 수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나이는 30대 초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미혼 남성의 절반이 넘는 58.7%가 이상적인 결혼 나이를 30살에서 34살까지의 30대 초반이라고 답했습니다. 35살 이상이라는 응답은 28.7%였고 28에서 29살은 8.7%, 27살 이하는 3.9%였습니다. 미혼 여성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도 30대 초반이 58.8%였고 35살 이상이라는 응답도 17.4%였습니다. 미혼 여성이 생각하는 미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 나이도 30대 초반이 57.1%였고 미혼 남성이 생각하는 미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나이도 30대 초반이 5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휴업이나 휴원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휘발유나 가스차, 경유차 모두 대상입니다. 연식이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양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만 운행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돼 1차 운행 제한 대상은 40만 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과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휴업을 하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속한 그 회사에도 이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관급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공사장도 작업 시간이 단축 또는 조정되고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달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베트남의 팜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민 장관은 오늘 오전 중국 국제항공을 이용해 하노이에서 출발해 오후에 경유진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민 장관은 마이푸억 중의전국장과 외교부 대변인, 동북아 담당 국장 등 5명의 수행원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 원수 등 VIP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국장의 동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대북 정책 성과를 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오늘 뿌린 언론 배포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기명 칼럼을 실었습니다.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에 실패한 반면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연설도 인용했습니다. We've also made some progress on addressing the central issue of our diplomatic engagement,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처럼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대북 정책 성과를 자찬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회의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핵담판에서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이번에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는 촉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진 가운데 북미가 영변 핵설 폐기와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원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상당히 놀랍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는 물론 사죄와 발언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強く抗議しました。それと同時に謝罪と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한 고노 외무상은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この後、韓国側がどのような対応をするかまだ分かりませんが、誠意を持った対応をされる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미국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수십 번 사과했다고 말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나 한일 간 불필요한 논쟁은 원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이른바 지1파로 알려진 문 의장이 일왕 사제를 언급한 부분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의 반성을 언급한 뒤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문 의장의 일왕 사제 발언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기원군하고 전쟁이 붙었을 텐데 어떻게 기원군이 하나도 안 죽었냐 뭐 이런 말. 한국에서 정통성, 소위 정의를 지키는 방해할 권리도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뒤에 좀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진실은 어디서 이긴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았지만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추워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도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전남 동부, 영남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예년보다 춥겠고 금요일에는 추위가 주춤하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 5.18 망언 논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